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016년 1월 4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새해 잘들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 많이 지으시고 건강하고 다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오프닝은 새해가 오는데 라는 제목의 나해철 시인의 작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새해가 오는데 나해철. 꽃이 피었다가 뚝 지는 순간같이, 고치에서 나비가 날개를 확 펴는 순간같이 새해가 옵니다. 새해가 온다 합니다. 슬픔도 그대로인데, 가난도 그대로인데, 억울함도 그대로인데, 마냥 기뻐해야 하는 것 같이, 기뻐해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이, 큰 방송, 큰 신문, 큰 교회, 큰 성당, 큰 불당, 큰 집들에서 소리칩니다. 새해는 옵니다. 안중근 의사의 최후 진술같이,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말씀같이, 김구 선생의 가슴을 관통하는 총탄 소리같이 새해는 옵니다. 새해가 오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울고 있습니다. 세월호 엄마들이 울고 있습니다. 농부 백씨가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찬바람 속에 홀로 선 노동자가 울고 있습니다. 기막힌 지도자를 가진 나라가 울고 있습니다. 꽃이 졌다가 새로 필 것을 기약하는 것처럼, 나비의 애벌레가 어김없이 새 고치를 지어내는 것처럼, 순리대로 어긋남 없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새해다운 새해가 오고 있다고 부디 슬퍼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자들이 함께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하늘에 닿는 큰 소리로 선포해 주길. 새로운 시작으로 2016년의 첫 순간이 순결하게 열리도록. 잠시 후 시작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호남 지역 지지율이 상승해서 옛날 동교동계 사람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오르고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민심 이탈을 이유로 탈당을 저울질하고 있는 동교동계의 선택이 힘들어진 건데요. 특히 박지원 의원과 권노갑 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이 연초 신년교례에서 탈당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12월 5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는 비주류의 사퇴 요구를 거절하고 새 당명 발표 등 당의 재정비에 나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에 비해서 2.6%포인트 상승한 20.2%를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문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 5월 1주차 22.5% 이후 약 8개월 만에 처음으로 20%대를 회복한 겁니다. 문 대표는 광주 전라 5.6%포인트, 수도권 6.0%포인트 상승했고 20대에서 9.3%포인트와 40대에서 5.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10.3%포인트, 진보층에서 7.1%포인트 상승으로 상당한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 조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9%포인트 하락한 14.6%를 기록했습니다. 안 의원은 광주 전라 7.9%포인트와 수도권 2.0%포인트 하락했고 20대에서 3.0%포인트, 30대 3.5%포인트, 40대 8.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7%포인트, 진보층 6.1%포인트, 중도층 2.5%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문 대표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지역들이 수도권과 광주, 전라 지역인 반면에 안철수 의원의 하락은 광주와 전라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탈당을 결심하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던 동교동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서의 주요 정치 인자, 요인, 그리고 변동 요건들에 대한 지지의 강도와 방향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여론조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여론조사는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가려서 사실을 섭취하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 동교동계가 박지원 의원과 함께 1월 15일 전에 더민주당을 탈당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막상 박지원 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박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최근 권노갑 고문님과 단 둘이 만나서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동교동계와 동반 탈당설 진화에 나선 가운데 이들의 탈당 여부는 연초에 결정날 가능성이 큽니다. 동교동계 김양수 전 의원은 30일 헤럴드 경제와의 통화에서 동교동계 세력 전직 의원들은 권노갑, 박지원 대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동교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듯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동교동계로 이미 탈당해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기로 한 김희철 전 의원은 헤럴드 경제와의 통화에서 동교동계 내부에서 탈당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느냐는 기자의 반복된 물음에도 그건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지난 29일 가진 DJ 묘역 참배 때도 탈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의원들과 함께 이희호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이었죠. 이희호 여사 예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오전 김동철, 문병호, 유성엽, 임내현, 황주홍 의원과 함께 동교동의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로 이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안 의원은 저희가 새로 시작을 하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꼭 이루겠다. 열심히 만들겠다고 말을 했고 이 여사는 좀 새 소식을 일구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 같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고 이 여사는 잘 하시겠죠라고 답했습니다. 예, 누구는 탈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누구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 부인 이희호 여사를 방문하고 왜 다들 그렇게 김대중과 김대중 정신을 알아서들 자기 편할 대로 생각들 하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과는 선거 연대하지 않겠다는 입장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야말로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본다. 거대 양당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말로 저는 들린다면서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처럼 정권교체와 통합을 위해서 헌신했다. 양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통합도 하고 노력도 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정권이 바뀌었나? 그렇지가 않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 오히려 야권의 기득권만 더 강화한 꼴이 돼버렸다면서 선거 연대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진행자가 이에 그러다가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두면은 책임을 지겠냐고 묻자 그는 그러면 제가 탈당하기 전에 1대1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나?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무난하게 진다고 모두들 포기하는 당이었다. 희망이 없었다. 무난하게 지는 것보다 더 모험적이지만은 더 많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네, 김한길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탈당했는데 교섭단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자신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오늘 당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한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한 수준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자의 지역구에서 지역구 동지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진영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공식적으로 결심을 밝히는 일정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당을 떠나야 되겠다고 결심한 의원들 외에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아서 그 규모는 예측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면서 수도권 의원들도 상당수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총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는 문제 어떤 입장입니까? 김한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총선 연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 체제가 버티는 한 통합이 가능하겠나라면서 지금 통합을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막혀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 대표가 탈당한 자신의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우리 광진 유권자들의 수준을 너무 얕보는 말씀이라며 꼭 저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렇게 위협하는 듯한 자극을 주는 발언은 서로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가 원수가 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한길 의원이 탈당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자신의 부친과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찾았죠.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립현충원에 있는 김 전 대통령 묘소에서 헌화하고 분향했습니다. 김 의원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서 김대중 대통령은 내게 정치적 아버지 같은 분이다.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늘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문하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 선택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묵념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제가 기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분열로 총선의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당신들 때문에 분열한다는 이유로 겁박하면서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틀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종군 위안부 한일 협상 관련 뉴스 좀 챙겨보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한일 간 합의 이행을 위해서 위안부 소녀상 철거 그리고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하는 거 보류해야 한다. 이런 공식 발언, 일본 언론을 상대로이긴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직접 밝힌 사항이죠. 예.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오늘 국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한일 간 상호작용과 회담 후 공동기자 발표에서 발언을 근거로 적절하게 이전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다. 그 인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는 위안부 지원 사업을 위한 재단에 10억 엔을 기부하는 데 있어서 위안부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또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 합의의 취지를 감안해서 한국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참가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기존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본부가 허위 조작 불법 서명 배후 밝혀야 한다. 이런 요지의 기자회견했죠. 그렇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조작 불법 서명 배후를 철저히 밝혀내고 불법 행위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22일 창원시 북면 한 공장 사무실에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돼 5명이 고발당했다면서 이는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에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각된 북면 사무실에서 2만 4천 명의 주소록이 나왔다는 것은 불법 서명운동의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주소록이 확보됐다는 것은 권력 실세가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끝없는 폭락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장 마감 시간까지 다 채우지도 못하고 거래가 중도에 중단되는 대패닉 사태가 발생했었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85% 급락한 3296.66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후 2시 13분 두 증시를 포괄하는 상하이 선전 300지수가 장중 5.05% 하락하면서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이어 15분 동안의 일시 거래 중지에도 증시가 7%포인트 폭락하자 다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면서 이날 거래가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이날 주가 폭락은 차이신제조업 구매관리지수가 48.2로 시장 예상치인 48.9보다 낮았다는 발표에 따른 것으로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순식간에 시장을 장악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 받았습니까? 중국 증시가 6% 넘게 폭락하면서 새해 첫날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보다 42.55포인트, 2.17% 급락한 1918.7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600억 원어치 가까이 팔아치우면서 20일 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고 기관도 3,300억 원어치 넘게 내다 팔았습니다. 상승세로 출발했던 코스닥도 오후 들어서 하락하면서 결국 4.56포인트, 0.67% 떨어진 677.7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한국의 부자들이 창업보다는 상속으로 지금의 거대한 부를 쌓았다. 이런 조사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부호들이 대부분 스스로 부를 쌓은 반면에 우리나라 부호들은 상속으로 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말 기준 세계 400대 부호 가운데 65%인 259명은 자수성가, 나머지는 상속으로 부를 키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00대 부호에 포함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한국인 5명은 모두 상속자로 분류됐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 출신 125명 가운데 71%가, 중국 출신 29명 가운데 97%가 창업으로 자수성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의 창업 부호가 드문 것은 경제 구조가 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한국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막혀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네, 교육을 통한 또는 어려운 무슨 국가고시 패스를 통한 이른바 신분 상승,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다리가 막혔다는 것은 이제 뉴스가 아닌데요. 기업 그리고 경제, 실물 경제 영역에서도 한국에는 성장 사다리가 막혀 있다. 예전 조선시대 때의 신분제 사회, 이것보다 더 보이지 않는 강고한 그 무엇이 한국의 사회와 경제 체질을 얽어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성장 사다리가 아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조사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문화재청이 경주 황룡사 역사문화관이 연못 유구 위에 세워져 있어서 역사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죠.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은 황룡사 터 발굴 과정에서 확인한 신라 연못터 위에 황룡사 역사문화관이 2013년부터 건립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2010년 4월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같은 해 7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못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초 위치를 변경해 건립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굴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발굴 조사 보고서는 2012년 3월에 언론에 배포했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신라 궁궐터로 보이는 월성 황룡사 등의 발굴 복원에 대해서 신라 왕경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관련 종합정비 계획을 올해 4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황룡사 역사문화관을 그냥 지어버렸다. 문화재 흔적을 무시하고 지어버렸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문화재청의 적극적이고
상세한 반박 자료가 나왔군요. 네, 아마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처음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사 작성 과정에서 좀 두루두루 크로스 체크를 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일테면 애초 건립 계획에서 위치를 바꿔서 건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확인이 가능한 팩트에 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군요. 어쨌거나. 자, 날씨 어떻답니까? 초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전국이 아주 기침 콜록콜록하고 다들 불편해한다고 하시던데요. 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낮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8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혜환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바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국민TV, 국민라디오 사랑해주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과 일반 아껴주신 청취자. 분들,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예정대로라면 예. 이런 말을 붙여야 하는 이유를 청취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현재 선거구가 공백 상태인 거죠. 헌정사상 처음 초유의 일이 며칠째 지속되고 있는데 예정대로라면 4.13 총선으로부터 역으로 따져서 딱 100일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결국은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하든 아니면 직권상정에 의한 통과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말이죠. 예. 선거구는 정해질 터인데 100일 놔두고 좀 총선 관련해서 예. 좀 따져보죠. 일단 순차 탈당 예. 일주일에 한두 명씩 그리고 가급적이면 일요일 날. 사실 옛날에는 일요일 날 뭘 하면은 월요일자 조간에 크게 났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 순간순간 바로 뉴스가 뜨니까 예. 조간 생각하고서 하는 것도 좀 촌스러운 일이 되긴 했지만 안철수 의원이 3주 연속 일요일에 이렇게 의견이나 새로운 것을 내놓고 나더니 어제 김한길 의원도 탈당했죠. 예. 개별적인 탈당일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분당으로 이어지는 기폭제이자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까? 이번 4월 13일 날 있을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이 불확실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구 개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권의 내부의 박박싸움, 진박, 멀박 이런 박박싸움. 멀박이 뭐예요? 멀어진 박, 친박을 멀박. 예. 죽박도 있습니다. 뭡니까? 죽어도 친박이라고 해요. 죽박. 죽어도 친박? 예.
아니, 별의별 박들이 많은데, 네. 그 박박싸움 역시 불확실하고요. 야당은 더 깝깝하죠. 네. 이게 벌어질 대로 벌어진 틈새에 고춧가루를 채워 넣은 건지, 예. 붙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이 불확실성인데,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아무것도 결정난 게 없어요. 자, 탈당이냐, 분당이냐. 저는 이거 이제 사실은 탈당 상황에서 분당으로 몰고 가고 있다. 결국은 분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전에, 물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이 탈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었던 여러 의원들 몇몇 사람이 따라 나가게 된 건데, 네. 지금 비주류 좌장이라고 하는 김한길 의원이 나갔다라는 것은, 정리한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오늘이 이제 공교롭게 정대철 전 고문의, 정대철, 더민주당의 고문의 생일입니다. 생일인데 생일을 맞이해서 동교동기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오늘 저녁에. 예. 지금쯤 모이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며칠날 어떻게 탈당할래? 를 결의를 한다고 합니다. 고 이태영 박사님 댁에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데요. 최평론가. 예. 김한길 의원이 됐건, 예. 정대철, 김봉호, 추억의 이름 같은데, 예. 이런 사람들 따라다닐 사람들이 아직도 좀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이 개파로 나눠져 있는 가운데서 동교동계가 움직인다는 거고요. 호남향후회가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개인이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기반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현역 의원한테 굉장히 커다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누가 누굴 따라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동교동계, 예. 이런 동교동 정신의 뿌리에 직접 닿아 있고, 예. 그 원칙에 입각하고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까?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커다란 개파였던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는 다 죽은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네.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죠. 음흠. 없는데 그나마 그나마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모임을 가져왔고요. 네. 그것이 당내의 일정 정도 지분으로서의 개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시하지 못한다. 예, 이거는 각 지역의 향후회라든지 조직까지 연결되는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탈당해서 분당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뿌리 조직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일단 들어보시죠, 계속.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다 이제 분당 수준에서 정리가 된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의 과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미디어에서 눈길을 주고 있는 각각의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신당, 천정배 신당 이렇게 하는 이 전체적인 미디어의 관심사를 네. 선거 때까지 계속 이어간다. 음흠. 이어가면서 서로 간에 혁신, 인재 영입 하면서 서로 경쟁해 나가는 과정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은 새누리,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예. 그다음에 아직 이름은 못 정했지만 안철수 신당, 예. 그리고 정의당, 예. 이렇게 현재 조사되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은 세 개를 고르라 그러면 새누리, 더불어민주당, 안신당, 예. 그다음에 기존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 이렇게 합치면 거기에 정의당이 더 추가되는 예. 이런 형태의 3자 내지 4자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의당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데요. 예. 이게 안신당, 안철수 신당, 잠정적 안신당이라고 부르죠. 안신당으로 이야기되면서 정의당이 묻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신당의 등장이 바로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네. 등등 기타 먼저 기치를 들었던 신당들과 합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3자 구도로 정립이 될 거다. 음흠. 현재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름 정해져 있지 않은, 저는 천정배 신당이든 박준영이든 박주선이든 안신당이랑 같이 합칠 것이다. 음흠. 그 정체성은 안신당으로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3자 구도로 정립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거는 깨지지 않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여론조사들 보면 다들 지금 열거한 세 곳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예. 정의당은 뭐 한 5에서 8% 선? 되게 당 자체적으로 집계하는 걸 보면 6.5%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안팎 일치된 견해 같은데. 그래서 정의당한테 미안하죠. 그거 네, 빠질 겁니다. 10% 참 올라서 이가 굉장히 힘겨운 마당에 악재가 제1야당에서 이제 핵분열에 가까운 예. 탈당 사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정의당은 거기서 틈새에서 치고 올라가기가 더 힘들고 오히려 지금 거 유지하기나 오히려 좀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원내에 있는 유일한 진보정당 정의당이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노회찬 의원이 노원으로 안 나오고 네. 저기 경남 창원 창원 얘기하고 있죠. 예, 창원 얘기가 나오죠. 권영길 전 의원님 네, 그 네. 지역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 됐든 간에 카드가 보여야 되는데 진보 진영 쪽에서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지금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더 변수로 있는 것은 지금 전 통합진보당 소속에 있었던 의원들과 그 당원들로 중심으로 해서 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아직까지 유의미한 이렇게 움직임은 그렇게 포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그렇군요.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남 창원 지역 권영길 후보의 지역구를 물려받는 방안, 예. 그리고 다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노원을이죠? 노원병이던가요? 을이죠. 안철수 의원 지금 예. 하고 있는 곳. 그곳으로 다시 컴백해서 새누리 안철수 후보와 함께 한번 3자 백병전을 치르자, 뭐 그런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새누리당 아주 신선한 피라고 하던데. 전 비대위원. 비대위원. 네네. 근데 신선한 피 아니에요. 같이 방송해봤는데 네. 신선한 피 아니고요. 어쨌든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안철수 의원 그리고 이제 노회찬 3자 구도에서 이 상황은 안철수 의원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상 대결이니까요. 네. 29점, 그러니까 가상 대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이준석 의원이 전 비대위원이 38.4%로 우세하고 예. 노회찬 안철수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아직까지는 좌장이다 뭐 하면 지역에서 1등하고 2등 이준석, 3등 노회찬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개별적인 지역구 상황은 나중에 성당 갈래가 한번 좀 정리되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고 나서 예. 전국적인 이른바 거물들의 출사표 및 전반적인 대진표가 나오고 나면 예. 그때 한번 좀 더 다시 짚어보기로 하죠. 그렇죠. 자, 또 하나 관심이 총선 100일 남겨두고 아까 이번 선거만큼 불확실한 게 없다 했는데 그것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도층은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제 관점은 중도층 없습니다. 중도층 없고요. 많이 줄어들었고 그게 이미 안철수 신당 지지로 빨려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중도층에 대한 이 그 환상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람을 반을 쪼개가지고 반은 저쪽 지지하고 왼쪽은 이쪽 지지하고 오른쪽은 이쪽 지지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람은 어쨌든 다면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어떤 그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표현해서 찍다 보니까 그걸 평균 내니까 가운데 있는 거지 네. 중도층은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불확실한 선거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슈, 아젠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른바 무당파 또는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후보 없음이라고 꼬박꼬박 답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존재하죠. 그 존재하는 사람이 네. 투표를 안 하는 거 외에 네. 투표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 지지를 합니다. 그거는 때로는 새누리당을 지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정의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그 투표 행위를 한다면요. 예. 근데 그 투표 행위를 내온 것을 평균으로 잡아 보니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중도층에 대해서는 좀 착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실제 무슨 일이 생겨도 투표장에 가지 않는 네. 그 견고한 그 사람들 예. 그것까지를 투표 각종 여론조사의 퍼센테이지에 넣거나 예. 나의 잠재적인 지지층으로 잡아서 계산상의 착시 현상이나 통계 착각 현상은 피하자.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집어넣었을 그런 때 의미에서 중도층이 없다. 이렇게 예, 표현을 그렇습니다. 했군요. 그렇게 집어넣었을 때 유리한 지형은 바로 현재의 주류 언론과 그 정권 잡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이쪽으로 더 유리해지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대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중도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그 야당의 분열과 하나의 여당 때문에 야당 분열이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실제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지만 선거 뚜껑 열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젠다 싸움으로 몰고 갔을 땐 또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자,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총선거는 물론 선거판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선거구별로는 선거구별로 조금씩 다른 점이 부각될 수도 있긴 해요. 예. 그래서 이슈 메이킹, 중앙당 차원에서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 게 참 중요한 전략 능력으로 꼽히는데 그렇습니다. 고르자면 정치, 이를테면 뭐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에 문제가 있다. 예. 뭐 이런 식의 정치가 주 이슈가 될지 아니면 경제다. 너무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개판 아니냐. 예. 취업도 힘들고 경기 싸늘하게 굳어가고 있고 부동산, 가계부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들이다. 이렇게 해서 경제가 올 4.13 총선의 주요한 이슈가 될지 어느 쪽으로 예측하십니까? 만드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2010년도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야당 기획작품으로 만들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기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경제를 먼저 아젠다로 삼아서 밀고 나간다면 야당한테 그나마 승산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제. 지금 오늘 상하이 선전지수와 항생지수, 항생 H지수 지금 5% 이상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크 걸렸거든요. 네. 이게 중국발 그 주식시장 붕괴되니까 한국도 확 흔들려요. 8일날 지금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나온다고 하면서 8일날을 목을 빼놓고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굉장히 한국 경제가 위험한 상황이고 아슬아슬한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또 다음 달부터 보육대란 문제 일어나고 있죠. 각 총학생회에서 지금 일본군 성내 합의에 관련돼서 시국선언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여러 가지 개별 아젠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근본이 어디 있냐? 경제가 어렵다. 사람들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아주 돌아버리기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포착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별로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충분히 경제 문제가 이게 그 주요 아젠다로 등장할 수 있고요. 특히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그래서 92년도에 클린턴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이야기했던 그 상황이 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법 없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각을 좀 전환해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위안부 이 이슈가
한중일 예.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미국과 동북아시아 국제전략 이런 거 얽혀서 앞으로도 계속 뉴스거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선에 얼마만한 파괴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그건 참 애매한데요. 어쨌든 윤병세호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하니까 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윤병세 장관 계속 장관 수행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게 위안부 그러니까 일본군 성노의 문제는 이것은 보수 우파의 감정선까지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 일본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한심해 하거든요. 이 문제는 틀림없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13 총선의 마지막 5번째 이슈. 우리 최 평론가는 뭘 들고 싶으시죠? 저는 이번 선거가 그러니까 모든 선거는 다 그렇지만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의 싸움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안철수냐 안철수 아니냐의 싸움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선거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선거에 더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선 거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걸 청와대에서는 박근혜는 박근혜 아니냐의 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예 아까도 무슨 박박 싸움이라고 얘기했지만 비박 진영을 완전 야당 취급하면서 친박으로서 전체를 몰고 가려고 하고, 그것은 나중에 또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개헌을 통해서 이혼집정제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렇게 된다면은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의 싸움에서 다 말려들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아니다라고 몰리는데 그 안에서 나눠 먹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다라고 몰리는 것은 소수라도 다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싸움으로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지금 안철수냐 안철수 아니냐의 그림이라는 것은 안철수 아니다의 새누리당과 문재인 대표로 된 더불어민주당 같이 묶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나섰기 때문에 안철수냐 안철수 아니냐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박근혜냐 박근혜 아니냐의 그 그림보다 훨씬 더 안철수냐 안철수 아니냐의 이 그림이 유연하다는 겁니다. 즉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시야에서 멀어지면서 이 싸움은 결국 안철수냐 문재인의 싸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림은 야권 전체의 그림은 안철수냐 안철수 아니냐의 싸움으로 가다가 그림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생각마다 다 다르니까요. 예. 예,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 꼭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박근혜의 선거냐 안철수의 선거냐, 예. 이렇게 우리가 중간 문패 제목을 하나 달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총선에 대한 영향력, 예. 지대함 여부를 아마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안철수로 상징 또는 아직도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탈당 및 결국은 새로운 정당의 태동, 예. 그게 얼마만큼 기존 1, 2당 체제에 균열을 가할 것인가에 따라서. 네. 그러면 거칠게나마 한번 전망 또는 좀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박근혜 선거냐 안철수 선거냐.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라는 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네. 이번 선거는 100일 남겼는데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황망한 사태에서 참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게 이번 선거가 박근혜 선거냐 안철수 선거냐조차 결정하지 못한 이런 정치평론가 벌어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섣불리 말하기는 힘든데, 그렇죠. 분명 이번 선거의 중요한 두 맥점, 바둑으로 치면 급소 포인트인 건 맞죠. 네. 자, 어쨌거나 선거구조차 정해지지 않은 채 D-100 네. 총선 100일 전을 맞는 것은 최근 몇십 년 동안 선거구 한 2달 전에 정해진 일도 한번 있긴 있었구나. 보니까 16대인가 17대 때 하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황당하긴 했는데 그때는 지금 이번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이니까 빨리 정하라라고 시한을 딱 정해서 고치라라고 통보가 됐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지금은 초법적인 상황, 위헌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확실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가 산책 잘했습니다. 날이 추워진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